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또 한 번 하루 종일 집중해서 전 과목을 시험 보는 연습이 끝났습니다. 원점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시간 안에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맞히는 전략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언급할 문제들을 미리 칠판에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같이 좀 읽어볼 거고 4번에서 6번 그리고 네, 이 정도를 언급해 볼 예정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 좀 필요한 글이었어요. 글 자체가 어렵진 않고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감정이입해가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소비자의 재화 구매가 마케팅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뭘 막 열거해놨어, 그지? 저거를 다 머릿속에 넣긴 힘드니까 이거 어디선가 써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 편하게 읽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를 거쳐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재화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 과정, 이런 거를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먼저 문제인식.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뭐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건가? 나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불일치로 인한 구매 욕구가 있다. 바람직한 상태라고 가고 싶어서 뭘 더 사야 돼. 자, 그건데 이 문제인식에 유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하겠죠. 내적 요인이라는 거는 욕구 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다. 마케팅, 광고를 보니까 사고 싶어졌다. 문제를 인식한 소비자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해결을 가로막는 재앙 요인보다 크다. 해결을 해야 돼. 불일치한 상태를 해결을 하려면 사야겠지. 그래서 사야겠다라고 판단하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시작된다. 이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정보 탐색인데, 요거는 이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정보를 탐색할 건데 얘와 얘로 구분된다. 뭔가 글 써가는 방식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문제인식은 얘와 얘가 있다. 그리고 정보 탐색은 내적과 외적이 있다. 이렇게 내적 탐색이란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건가? 저장돼 있는 정보 중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알고 있던 것 중에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이나 상표들을 환기상표군이라 한다. 물어보겠죠. 내적 탐색의 결과 저 환기되는 상표군들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우면 바로 산다. 이거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거 아니면 외적 탐색의 단계를 갖게 된답니다. 그럼 외적 탐색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검색해 보는 거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말고도, 혹은 상담도 받고, 이로 인하여 저런 좋은 상표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갑시다. 정보 탐색까지 끝나면 이제 평가. 뭘 사지? 마지막 단계. 고려 상표군들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고려 상표군들이 최종 선택을 하기 위한 후보들의 집합이라 했으니 그 집합의 구성 요소들 중에 평가를 해서 산다.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똑같죠. 보완적 방식은 평가 기준에서 어떤 상표들이 약점이 있어. 그러면 다른 평가 기준의 장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얘가 대표적이다. 얘는 얘에 포함되는 거. 다속성. 속성이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인가? 자, 이 모형은 환기 상표군에 오른 후보들에 대한 여러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 오른쪽에 6번 문제 보니까 평가 기준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죠? 가중치별로. 이에 가중치를 준 다음 각 기준의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하거나 혹은 뭐 등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평가. 이게 보완적 방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비보완적 방식은
이게 글이 왜 이렇게 길지? 한 평가 기준에서의 약점이 다른 평가 기준에서의 장점에 의해 보완되지 않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다.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가네요. 사전 편집식은 사전을 편집하는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비교한다. 오른쪽 6번.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게 맨 위에 있죠. 가중치. 중요한 거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 뭐 이런 의미. 그 기준에 한 상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면 걔를 사면 돼. 만일 2개 이상의 상표가 동점이면 다음 차순위, 가중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였습니다. 두 번째, 비보완적 방식에 해당하는 순차적 제거식은 최저 수준이라는 점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의 중요도, 즉 가중치 순서대로 최저에 해당하는 거는 제끼는 거야. 결합식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결합식은 여러 상표가 있는데 부적격인 것들을 빠르고 쉽게 제거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이지? 각 평가 기준별의 최저 수준이란 게 정해져 있대요. 오른쪽 문제 6번에 보면 최저 기준이 5점이단가? 뭐 이런 게 있었죠? 정하고 어느 한 기준이라도 그 수준에 미달이면 다 뺀다. 그러면 5점 이하는 다 뺀다. 이런 뜻이겠네요. 이 방식은 모든 기준에서 최저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쓰면 최저를 충족시키는 상표가 복수, 여러 가지 남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리식은 결합식과 마찬가지로 최저 수준은 있는데 결합식하고 달리 어떤 한 기준이라도 최저를 넘어서면 합격이다. 좀 더 합격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할 때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상표가 남는다면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긴 하다. 다른 방식을 결합시켜서 구매 결정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잘 읽히는 글이죠. 내용 전개 방식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틀린 포인트를 찾아서 지워주시면 빠르죠. 다양한 이론 하는 순간 땡, 3가지 이상의 이론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론 하나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모하는 거 아니었죠. 그 이론, 그 화제를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3번, 장단점을 비교하는 글 아니었고 화제를 분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화제를 소개하고 나서 그 화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죠. 그 다음에 2번, 화제에 대한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보완과제라는 말을 듣고 글 뒷부분만 대충 읽은 학생들은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보완과제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론에서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었다. 비보완적 방식에는 이러이러한 세세한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지 이론 자체의 보완 과제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단계별로 나누었다를 어디서 알 수 있었지? 1문단에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에를 거쳐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제각 구매는. 그리고 각 단계의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뒤에 설명을 했으니까 물론 이 문단인가? 문제 인식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 문단 같은 경우는 그 2가지를 각 단계의 유형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3문단, 4문단에서는 정보 탐색의 유형 혹은 평가 방식의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읽고 난 반응인데요. 약간 상식적으로 좀 접근이 되는 문제 같기도 하고 매스컴이란 단어는 앞에 나왔었어, 그지? 어디 나왔지? 그 상표군 얘기할 때 미디어, 매스컴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반복하여 광고하는 것은 어떤 상표가 있었어.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환기 상표군에 진입시키려는 의도 맞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뭘 사려고 할 때 좀 가격이 세.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상품이야. 그러면 대충 안 사겠죠.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원래 알고 있던 상표, 환기상표군들만 고려하기보다 더 충분하고 그 표현이 있었는데 세 번째 문단에 어딨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우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비싼 거 사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환기상표군 말고 검색도 좀 해보고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고려상표군을 일단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얘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혹은 보기 어렵습니다. 환기상표군들만 가지고 비싸고 중요한 상품을 바로 휙 사버리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소비자의 탐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탐색을 막 해봐야 되는데 환기상표군도 뭐 고려상표군도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상식이죠. 구매한 후에 에잇! 너무 빨리 샀나? 내가 대충 샀나? 그래서 불만이나 환불 요청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4번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 관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표들이 있어야 선택당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환기상표군을 염두에 둘 것이. 그 다음에 5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호의적인 구매 후기를 유도하는 거는 준거 집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제시문에 없었으면 선지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첫 번째 문단의 둘째 줄에 준거 집단 등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 소비자의 재화 구매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좋은 구매 후기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는 거다. 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6번으로 갑시다. 아까 비보완적 방식 혹은 보완적 방식의 평가 과정이 있다라는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죠. 중요한 조건,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더 높게 부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얘는 3, 4, 5번으로 가는데 얘는 가중치는 뭐 같긴 하네요. 여하튼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점수를 내놨어요. 밑에 괄호에 보면 최저 수준이 5점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골라낼 수 있겠죠. 각각의 모형에 따라서 뭐가 선택되느냐. 1번 다속성 태도 모형. 이게 어디 있더라? 네 번째 문단 보완적 방식 설명하면서 그 한자 괄호로 있는 다속성 태도 모형. 얘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가중치를 주고 거기 꼽혀가지고 합산한다. 평가 기준별로 다 점수를 반영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준의 평가 점수가 반영은 되는 거지. 가장 합산했을 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전 편집식을 적용하면 B사가 선택된다. 사전 편집식은 5문단의 세 번째 줄 끄트머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부터 비교하는데 한 상표가 가장 높은 걸 받으면 걔를 바로 선택하고 2개 이상의 상표가 동점 받으면 다음 가장 높은 것부터 최고 점수를 받으면 걔를 선택하는데 이게 똑같아. 그러면 B, C 둘 중에 얘는 버려지는 거고 선택이 안 되니까 다음 기준으로 갑니다. 거기서 둘 중에 선택이 되죠. 가격이라는 기준에서 B사의 제품이 선택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맞고 그 다음 3번 순차적 제거식은 최저 수준을 먼저 5점입니다. 설정해 놓고 평가 기준의 중요도 순서대로 최저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상표를 탈락시켜 나간다. 중요도 순서대로 탈락시키는 거야. 첫 번째 중요도를 가지는 화질은 탈락되는 게 없어. 두 번째에서는 뭐가 탈락되죠? 가격이 탈락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 둘 중에 뭐가 탈락되죠? B가 탈락되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다? C가 남는다. 그래서 C가 남는 거 맞고 음질이라는 세 번째 기준에서 C가 선택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갑시다. 결합식을 이용하여 선택하는 경우 결합식은 뭐지? 그 밑에
여러 상표 중에서 부적격을 빠르고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한 기준이라도 이 수준에 미달하면 바로 버린다. 그러면 5점 미치면 바로 버린다. 4, 4, 4, 3. 다 버렸네. 4, 3, 4, 4. 그러면 남는 거는 C4겠죠. 그래서 4번에 C4가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전 편집식과 순차적 제거식은 음질이 최종 선택을 좌우하는. 두 개가 남았을 때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 아까 우리 각각의 무슨 식을 적용했을 때 뭐가 선택된다가 위에 나왔어요. 그래서 갖다 써먹으면 되지. 사전 편집식에서 가격이라는 두 번째 기준에서 얘가 선택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순차적 제거식에서는 여기까지 BC가 남았다가 세 번째 부분에서 얘가 선택됐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음질이었거든. 그러면 최종 선택을 좌우하는 거는 사전은 가격이고 순차적은 음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파동, 지진, 종파, 횡파 나오는 지문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 출제자분이 왜 이런 지문을 냈는지 저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할 가치는 없어 보이는 지문입니다. 11번 문제는 그 GPS랑 관련해서 위치 측정하는 것인데 이 또한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는 가나 지문인데 한비자가 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 뒤에 봤더니 16번인가에는 마키아벨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어디선가 나는 것 같아서 수특 독서의 주제 통합 05 지문에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라는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13번 문제만 보고 갑시다. 13번의 가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죠. 그리고 그 육아의 사상과 태도에 대하여 가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 나의 관점에서 뭐라고 할 거다. 얘들아,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A에 대하여 B의 입장에서 할 말로 적절한 것은 많이 풀어봤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A도 파악해야 하고 육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하는 선지를 일단 지운다. 그리고 뭐도 파악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 정리가 제시문에 설명된 거와 다를 때, 그럴 때 가나의 입장이 틀렸거나 아니면 육아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거나 그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빠르게 지웁시다. 네, 일단 그래서 육아는 복고주의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사상. 옛날로 돌아가자. 육아 학파에서는 이상 정치가 행해졌다고 여겨지는 생각되는 약간 주관적이죠. 전설 속 제왕들의 시대를 이상으로 여기며 여기는 여기며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사상과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이 뭐지? 네, 뭐 예를 들어서 2번 선지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립적인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주관적인데, 그죠? 육아의 사상과 태도에 대해서 2번에 A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거 바로 지울 수 있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우리는 가나가 뭔지 모르니까 가나를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제시문 가의 맨 끝 문장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는 나 지문의 셋째 줄 역사 발전의 시각.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 뭐 이랬다가 중국을 통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네, 1번의 B를 보시면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역사 발전의 시각에서 우려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이것도 육아의 입장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죠. 육아는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앞서간다는 맞지 않는 진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중립적 입장이라는 말이 육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것 같죠. 지금 이 두 개는 전부 다 육아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그 육아와 관련한 해당 기록에 어떤 사관이 반영됐는지 추정해 보겠다. 그러고 보니 외면한다나 추정한다나 평가한다나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가의 입장하고 살짝 다르죠. 동그라미 가의 입장은 그냥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거야. 그걸 뭘 추정 뭐 객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평가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입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라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 4번 역사 기술의 대상으로 여겨 객관적으로 접근한다.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네. 육아가 뭐라고 말했든 육아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대로 기술한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B.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시대는 역사는 발전하는 거야 라는 동그라미 나의 입장에서 과거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이게 다다다다 하나하나 판단해가지고 얘가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틀린 거를 빨리 떨어뜨리면 답이 남겠다.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보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그 뒷페이지에 수특 주제 통합하고 뭔가 관련돼서 낸 거 주제자분께서 낸 것 같은데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별 상관없어요. 있는 거,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근거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저 책에서 군주는 관대해야 하면 안 된다. 인색하다는 평판을 들어야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군주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야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몰인정과 잔인함 괜찮다. 좋네. 특히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법을 수단으로 많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을 수단, 법치? 사자의 위엄을 갖춰야 하며 간사한 신하들, 신하들 간사하대는데 여우 같은 지혜를, 이거는 군주의 지혜겠죠? 여우 같은 지혜를 통해 다스려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 신하들을 내 편으로. 아까 한비자랑 좀 다르죠? 한비자는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군주의 절대권을 약화시키는 간사하고 악독한 신하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네요. 또한 군주는 신의를 지켜야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우선시해 이런 주장도 했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였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떼보죠. 1번 간사한 신하들을 척결해 끝문단 끝문장 마키아벨리는 그들을 지혜로서 회유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여우 같은 지혜를 통해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회유한다 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맞고, 그 다음에 군주의 절대권은 법치를 통해 확립된다고 본 한비자.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법치를 통해 절대권이 확립된다. 나 지문으로 가서 그 부분이 어디 있더라? 법치란 단어가 끝문단에 나옵니다. 끝문단의 끝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시면 법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절대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법치를 위해서 절대권이 확립돼야 된다. 그럼 절대권이 선행해야 법치가 확립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거꾸로 됐네. 법치를 위해서 절대권이 확립돼야 된다.
오답선지 만들 때 출제자들이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선후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어떤가? 법치가 확립돼야 군주의 의지와 용기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치가 확립돼야 군주의 의지와 용기가 발현될 수 있다. 군주는 의심이 아니고 의지, 야심, 용기가 필요하고 법을 수단으로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선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법치가 확립될 때 군주의 의지와 용기가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선후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 아니죠. 군주의 의지와 야심 뭐 이런 거로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다스릴 때는 그 수단으로 법치를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 4, 5는 내용 확인하면 되겠죠? 덕이나 관용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내용은 저 따옴표가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따왔을 거예요. 그지? 네. 따옴표가 보이네요. 세 번째 문단 끝에서 둘째 줄, 덕이나 관용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보기에 보면 관대한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까 봤던 부분입니다. 법치. 그리고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게 1문단에 나왔었습니다. 무슨 뭐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이런 시대 난세였다. 이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비자는 당시 새롭게 확산 발전해가는 패권적 전제 국가를 옹호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태도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보기에 맨 끝에 좀 전에 여기가 아니고 맨 끝에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문학 영역으로 가는데 별주부전 수능 특강 고전 산문에 토기전이 있죠. 아마 그거랑 관련해서 출제된 것 같습니다. 판소리계 소설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으니까 아마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합시다. 거기서 20번 문제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기를 제대로 안 읽으면 다 맞아 약간 이런 문제인데 보기를 우린 열심히 제대로 읽읍시다. 별주부전에 용궁과 육지가 있답니다. 공간이죠. 용궁은 무너져가는 봉건왕조이다. 육지는 민중들의 토끼. 이 두 공간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유혹의 모티브다. 용왕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간은 민심이다. 그런 거구나. 봉건왕조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민심이다. 간. 그러면 결국 토끼 별주부전에서는 존립 기반인 민심을 얻지를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용왕은 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스스로의 우매함으로 날려버리고 만다. 간이 육지에 있다 이런 말을 믿고 보내줬잖아. 파티까지 열어주고. 자라가 내미는 봉건 질서에 기반한 유혹에 기대요. 부귀영화? 현실의 고난을 타개하려던 것. 육지에서 살기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아니구나를 깨달은 토끼가 간을 두고 왔어요. 깨를 내어 용궁을 탈출. 이거는 간을 절대로 이제 용왕이 먹을 수 없다는 거니까 민심이 완전히 떠나갔음을 보기에 기반해서 선지를 봅시다. 1번 어찌하면 이 원수의 세상을 떠나갈 거라는 저 구절의 문맥이 어디지? 확인은 해줘야지. 그래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보면 저랬는데 뜻밖의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이제 용궁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육지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니까 토끼가 현실을 보기에 나오는 표현. 살기 힘들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유혹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2번
저 부분 어디 나오지? 고기 배때기에 장사 지내기가 아마 10중 8구. 너구리 달첨지가 썩 나서가지고 갑자기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너 그러다가 죽는다라고 토끼 경계하는 그 부분. 달첨지의 말은 토끼의 생각에 환상임을 일깨우려는 의도다. 유혹에 당해서 이제 곧 가려는 상황에 너 그거 환상이야를 말로 들었어. 근데 토끼가 만약에 그걸 진짜로 깨달았으면 안 갔겠지만 일단 그런 말은 들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게 환상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일깨우려는 의도, 그런 의도를 가진 인물로 중간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때는 토끼가 깨닫지 못했죠. 그 다음에 3번. 이 고지식한 용왕이 고지 들었다. 중략 바로 뒷줄. 그게 무슨 맥락이지? 만약 저 말이 진짜라면 제 죽은 후에 누구에게 물을 쏜가? 저 말을 믿고 그냥 보내줘서 간을 가져오게 하는 게 맞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쏘았어요. 그래서 보기에 나왔던 표현 절호의 기회. 간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의 우에 막 간이 밖에 있다는 말을 믿는 그 우매함 날려버리는 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귀위 선생이 무료히 물러나와 탄식을. 자, 그 부분이 어딨다? 밑줄 친 B 밑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토끼는 간사한 짐승입니다. 흐지부지하다가 간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지금 잡아서 간을 꺼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분이 귀위 선생, 용궁에 사는 신하였는데 임금이 잔말 말아라 라니까 이제 탄식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탄식한 그거는 봉건왕조의 존립 기반인 민심을 대변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봉건왕조의 존립 기반인 민심은 간입니다. 상징적 소재. 용궁에 있는 용왕과 신하들은 무너져가는 봉건왕조 그쪽에 소속된 인물들이죠. 육지는 민중들의 세계. 그렇다면 다시 이분은 민중들의 세계가 아니고 신하야, 봉건왕조야. 그래서 무너져 가는데 이걸 어떻게 잡으려면 지금 간을 꺼내셔야 됩니다. 지금 민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충고를 했는데 충고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런 상황에서 봉건왕조 내부에도 이 무너져가는 봉건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신하들이 있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민심을 대변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내가 2번 속겠냐? 거북이한테, 자라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다시는 이제 속지 않겠다. 간을 주지 않을 거야. 그걸 통해서 봉건왕조에서 민심이 떠나갔다. 간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30번은 30번 가기 전에 22에서 26번 지문은 복합지문인데 방홍시연은 기출지문, 평가원에서 기출했던 이미 출제했었던 지문이어서 조금 익숙했을 것 같고 나지문은 수능 특강 실전 1회에 있는 자기가 가짜 폭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김동리의 역마,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죠.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에 보면 첫 줄에 얘가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는 그 줄거리를 줬어요. 역마살을 타고났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볼라 했는데 잘 해보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점쟁이 만나고 온으로 태도가 변해서 어쩌고 저쩌고 개연이는 떠나게 되었다 였습니다. 역마살이란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 운명을 잠재우려고 했더니 만나서는 안 되는 이모뻘의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여서 이제 엄마가 그 결혼을 막았던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30번
좀 전 문제랑 비슷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보기는 영마라는 작품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이해, 그냥 공부 좀 한 학생들은 대충 다 아는 얘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토끼전도 그런가? 별주부전도 그런가? 그거 다 아는 얘기인가? 나 잘 몰라가지고. 자, 보기에 그렇지, 역마살을 타고났다. 운명과 인간이 대결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어떤 소설이 출제되든 간에 갈등 구조 혹은 대립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선지나 보기에도 그런 말들이 꼭 나오죠. 갈등의 해소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는데, 인간의 의지나 욕망이 그를 둘러싼 세계의 규범과 충돌하게 될 때, 만약 인간이 승리하면 그 인간 행복하겠지만 세계가 승리하면 인간은 지잖아. 그래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역마살, 네, 보기에도 나오고 앞부분 줄거리에도 있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통한 세계에 순응하는 거네. 세계에 순응하면 세계가 승리하는 것인데, 신기하게 세계가 승리하는데 인간도 구원을 얻는다 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대요. 그런 측면에서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게 됐고, 역마살을 타고났어. 근데 결혼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니까 갈등하게 된 거고,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는지, 세계에 무릎을 꿇었다. 세계가 승리했죠. 운명에 순응하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다? 보기에서 자꾸 이 표현을 어디선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보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1번,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복, 병이 들어서 죽을 병같이 돼가지고 알아 누워 있었는데 그냥 얘는 죽는구나 라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한 데에서, 그게 보여주는 게 뭐죠? 억지로 얘를 결혼하지 또 못하게 그냥 떠나게, 계연이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더니 걔가 이제 알아 누운 거잖아. 이유를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인간의 욕망이 세계의 규범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저 부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답이 1번이네. 그 다음에 2번,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면서 옥화가 모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기가 뭔가 깨달은 듯 눈이 형형해지잖아. 그 부분이 어디 나오지? A 부분의 바로 밑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제 안 되는 거였구나. 타고난 역마살을 잠재우려는 거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세계에 순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옥화가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 증거이긴 하지만 핏줄이다. 내 여동생이다. 라는 거를 쟤를 보고 뭔가 눈치를 까게 됐는데, 그것은 욕망을 못 이겨 세계의 규범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운명이라는 것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막이 있는 내 여동생과 내 아들이 만나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합리적인 증거이긴 하지만 옥화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다음에 4번, 성기가 마지막 장면에서 계연이가 갔던 구례 쪽으로 가지 않고 하동 쪽을 향해 갔다. 이것은 뭐다? 계연이랑 더 이상의 인연 이런 거는 시도하지 않겠다. 떠돌아다니는 내 운명, 역마살에 순응하겠다. 그러면서 뭘 얻게 된다? 인간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보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성기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떠나게 됐다. 세계가 승리했는데, 운명이 승리했는데 성기는 인간의 구원을 얻었다. 그게 보기에 나온 얘기였죠. 그 다음 마지막 현대시 지문은 수특 현대시 10, 수특 104쪽에 장성남 시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연계 작품이고, 33번,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그 수특시를 감상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박수근의 그림이다.
뭐 애나 안악내가 많이 나온다. 가만히 보면 가족 간의 체온이 느껴진다. 뭐 그렇게 했네요. 박수근은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는데 와 이거 뭐 대단해 보이는데 조선미술 전람회에 여러 차례 입선, 실력 있는 화가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의 궁핍한 현실 속에서 초상화를 그려 번 돈으로 근근히 가족을 돌보다가 뭐 생전에 개인전 한번 열어보지 못해 생전에는 불운했다. 1번 그분이 살아생전에 불운했지만 실력 있다는 화가였던 것을 알고 나니까 인쇄한 그림을 사서 뭘 떠올리는 화자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림 좀 사셨어요? 그림 살 때 그림을 사지 않나? 근데 인쇄한 그림을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고흐, 뭐 밤의 카페 테라스 이런 거 퍼즐을 사거나 인쇄한 그림을 살 수 있잖아. 유명한 작가의 그림, 뭔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한 작가 그런 작품일 때 우리가 인쇄한 그림을 주로 사죠. 그래서 그 인쇄한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손길을 떠올려 본다. 네,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박수근 그림을 보고 있으면 가족 간의 체온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네, 이건 그냥 읽으면 되는 선지네요. 그 다음에 5번 한국인의 소박한 정서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인의 소박한 정서다. 외국인들도 이 정도의 소박한 정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시다. 4번 박수근의 그림에서 시공을 초월한 감동이 전해진다 했는데 화자가 햇빛들이나 뻐국새 소리 같은 것들에 대해 내가 궁금한 일이라고 했죠. 거기서 그런 감동을 재현해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었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화자가 뭘 재현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는 보기에도 없고 그리고 시를 읽어도 전혀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뒤로 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막 난이도를 어렵게 내지는 않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출제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한 번의 종로 시험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도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전 과목에 집중하는 연습을 차분하게 하고 수능 시험장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